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전쟁 없는 평화 한반도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애국 영웅들을 호명하면서 유족 초청 누락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 용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에 이어 이번에는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지시 조치라고 밝혔는데 북한의 의도를 알아봤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장의 공개 사과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배경을 짚어봅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추모 분위기로 바뀌면서 군 병력이 철수하고 통행 금지령도 해제됐습니다. 국내 도심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렸고 연예인들의 지지와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55번째로 맞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추념식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서울 대신 대전 현충원에서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3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모든 헌신에 국가가 보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여러 애국 영웅들의 이름에 천안함 영웅들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분은 오늘 행사에 뒤늦게 초대된 천안함 유족 고 김경수 상사의 배우자 윤미연 씨입니다. 이분이 훔치는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윤미연 씨는 행사 후에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충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았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여전히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날일 겁니다. 북한은 어젯밤 담화에서도 우리 정부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열린 현충일 추념식. 가족에 보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전사한 아버지에게 백발의 딸이 답장을 읽습니다. 70년 세월이 지나 이제야 답장을 드리네요. 이어진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평화 한반도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그러면서 항일투쟁과 6.25 참전용사, 코로나19에 맞선 이들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신창섭 주무관과 피재호 사무관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초대 명단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 용사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별도로 있었던 만큼 천안함 용사 묘역에서 추념 공연만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호장교 고 김필달 대령과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고 남궁선 2등 중사 묘역을 찾았습니다. 오늘 추념식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감안해 대전 현충원에서 최소 규모로 열렸습니다. 지난달 현판이 안중근체로 교체된 뒤 첫 행사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현충일 추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개원으로 충돌했던 여야는 한반도 상황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검정 정장에 넥타이 차림을 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개원 강행에 통합당이 집단 퇴장으로 항의한 지 하루 뒤 열린 행사여서 분위기는 냉랭했고 여야 지도부 간 별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개원국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국회, 새로운 역사,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리라고는 봐요. 여야는 안보 상황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이번 추념식 초청 명단에 천안함 유족 등이 누락된 데 대해 호국 영령마저 편가르기 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시도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유공자들 중에는 다리를 잃은 분들이 적지 않죠. 보훈처가 이런 분들에게 첨단 로봇 의족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요즘, 로봇 의족이 든든한 힘이 돼주길 바랍니다. 차정승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71년 20살의 나이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영돈 씨는 갑작스런 폭격에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후 의족과 목발에 의지해 온 지 50년. 관절이 고정돼 있는 기본 의족으로는 활동에 늘 제약이 따랐습니다. 반복적으로 피가 나고 그러니까 여름에 직원들이 막았어요. 근데 겨울엔 또 미끄럽고. 그러던 지난해 보훈처가 시범 도입한 로봇 의족으로 고영돈 씨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로봇 의족은 내부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발목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센서는 모터와 배터리로 연결돼 최적의 보행 환경을 만듭니다. 지난해 다리 절단 유공자 10명의 참여로 첫 일상생활 평가도 마쳤습니다. 실제 걸을 때 예전처럼 이제 보행 속도라든가 보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로봇 의족 덕에 고영돈 씨는 하루에 4km씩 걷고 양봉일도 불편 없이 합니다. 71년도에는 뭐라 그럴까? 아이고 예. 네. 우리 자우려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외형 보완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실리콘을 입혀서 정말 자기 발인지 아니면 의족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공급하는. 로봇 의족은 앞으로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인증이 남았는데 보훈처는 올해 안으로 유공자 10분에게 정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 정부가 눈치 보기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북한은 연일 대남 압박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원색적인 담화에 이어 어젯밤에는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측을 괴롭힐 조치들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먼저 윤태윤 기자가 북한의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어젯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재차 비난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 담화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입니다. 통전부는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판을 준비 중이라며 이제 시달리게 해주려 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처음은 그 개성 연락사무소 폐쇄로 시작을 해서 해안포 개방까지 그런 식의 군사적 행동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을 대남 업무 총책으로 처음 공식화하며 이미 시사한 여러 조치들도 이어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그제 연락사무소 철폐와 함께 개성공단 완전 철거,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전부는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해석이며 헛된 개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보신 대로 북한은 현 정부 들어 개성에 설치한 남북연락사무소를 우선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겠다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왜 북한이 이런 압박을 하는 건지 이정현 기자가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후 140일 만인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엽니다. 남측과 북측 당국자들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현 정부의 남북관계의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측의 불참으로 매주 열리던 소장회의는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빌미로 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한 건 남북관계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려놓고 자기들 방식대로 다시 만들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남북관계는 결국은 남측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책임을 남쪽에 모두 전가하는 의미의. 하지만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는 개성공단 철거나 군사합의 파기와 달리 정치적 결정에 따라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 전략적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연락사무소 폐쇄로 이어져도 한라인 등을 통해 남북 간 접촉이 가능해 북한으로선 잃을 게 없는 카드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게 타당했는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 건 아닌지 따져보는 중요한 감사인데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기면서 그 배경이 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지연에 대해 직접 공개 사과했는데 먼저 정은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뒤이어 따져보기 코너에서 이번 논란의 전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명의로 된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사과하는 내용입니다. 최 원장은 입장문에서 법정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월성 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이 감사 지연에 대해 공개 사과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요구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원전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이었던 1차 법적 시한을 넘긴 뒤 2차례 연장을 거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일각에선 정치권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외압설을 일축하며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보신 대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한 게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번 감사의 핵심인데 왜 감사원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월성 1호기 감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 된 거냐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된 거냐 이걸 따져보는 핵심이잖아요. 근데 왜 처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어요. 2018년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7천억 원이나 들여서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는데 조기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폐쇄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한수원이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춰 평가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요구해 감사가 진행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3차례나 열렸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 결과를 확정하지 못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4월 열린 3차례 감사위원회는 감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감사팀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데도 저평가에 폐쇄됐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수의 감사위원들이 더 엄밀한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결과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감사위원 5명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감사 기한이 이미 많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가 시한이었죠? 네,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국회법상 감사 결과는 5달 안에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시작 8달을 넘긴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보류되는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갈등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재형 원장은 감사의 정치적인 입장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지금 소신을 밝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번 감사야말로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최 원장은 취임 이후 내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난 4월 감사 결과가 발표가 불발된 뒤에 휴가를 다녀온 최 원장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철저한 재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팀까지 새로 꾸려가며 추가 감사에 착수한 만큼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상황이군요. 이제 감사원장의 당부대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 잘 감시를 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준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밤사이 확진자가 51명 또 늘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문제입니다. 클럽에서 시작된 뒤 물류센터와 교회, 방문 판매업체, 그리고 탁구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40명이 넘었는데 대부분 고령인 게 걱정이고 또 여기서 감염된 할머니의 손녀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유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방역차가 학교 내부를 돌며 소독액을 연신 뿌립니다. 1학년 A양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했던 1, 3학년생과 교직원 등 463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A양은 지난 1일 관악구 리치웨이를 방문했다 확진된 72살 여성의 손녀입니다. A양에 앞서 할머니와 접촉한 이모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서 A양의 어머니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딸이 지금 셋째 딸하고 또 셋째 딸하고 넷째 딸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엄마하고는 접촉을 안 하고. 이들을 포함해 인천에서만 오늘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4명 늘었습니다. 관악 리치웨이를 방문한 수원에 사는 40대 부부와 춘천 8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1명도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 공무원 중 밀접 접촉자 187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5월 31일 날 개척교회 방역 작업에 참여한 게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인천 세관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1터미널 세관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탁구장 관련 확진자도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 소모임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밀폐된 공간,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탁구장.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문엔 탁구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라는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최근 이곳을 다녀간 50대 남성이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남성은 지난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양천구 소재 탁구장 3곳을 방문했는데 같은 기간 탁구장을 방문한 사람 등 관련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만 16명이 추가됐습니다. 방문자들이 실내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다 보니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는 어려웠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조사 결과를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방문자들의 가족도 확진되는 등 2차 감염으로 번지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탁구장에 있는 손님이 또 가족들도 있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2, 3차 감염된 손님이 우리 가게에 이쪽 오실까 봐. 방역당국은 40여 명의 회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들이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대에 운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도 13명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종교시설 소모임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추모 행사에 참석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윤미향 의원을 또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수요 집회를 없애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고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먼저 떠난 위안부 할머니 25명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30여 년 동안 정대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언니들,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내가 저 하늘나라 가야 우리 먼저 간 언니들한테 내가 말을 할 수 있지. 이 할머니는 오늘 열린
대구 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서 정대협과 정신대 관련 단체가 위안부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을 것같으면 죄를 받아야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어서 정대협과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신 교육관을 만들어 한일 양국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 하고 이것이 일본의 사죄를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 공부를 해서 반드시 위안부 문제 사죄받고 개선하도록. 이 할머니가 참석한 추모제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당겨져 30분 만에 마쳤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만든 소녀상은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가장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는 이렇게 다른 모습의 소녀상이 60여 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표절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형상은 다르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한결같겠죠. 김지수 기자가 각지의 소녀상을 둘러봤습니다. 소녀상 뒤에 파란색 날개를 달았습니다. 더 나은 환생을 뜻하는 나비 모양입니다. 한 손에 번데기를 쥔 채 다른 손으론 나비를 날려보내는 소녀상도 있습니다. 과거의 번데기 시절에 소녀가 보호받지 못했다. 나비가 되어서 그때 소녀로 다시 태어나라. 우뚝 선 소녀가 오른손을 높게 들어 새를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이 소녀상의 뒷모습은 쟁기머리의 한복 차림이지만 앞모습은 거울입니다. 소녀상을 보며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무릎 위에 태극기를 움켜쥔 소녀상, 그리고 검정 치마와 하얀 저고리를 입은 소녀상도 있습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 모습을 그대로 담아 인권운동가로서의 업적을 기린 동상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본 것처럼 여러 색다른 모습이 있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어요. 우여곡절을 겪은 소녀상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고의 소녀상은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일부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애들 교육을 위한 거니까 얼마 좋냐,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양해를 보면 들어줄 줄 알았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소녀상은 130여 개. 각각 모습은 다르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자는 작품의 의미는 다를 수 없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지난해 말 부산의 한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CT 촬영을 한 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고 병원 측은 과실이나 불법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CT 검사를 받은 76살 정모 씨는 오른손이 부어오르더니 통증이 생겼습니다. 붕대를 다 풀었어요. 풀었더니 낙곡기는커녕 온 팔이 다 썩어가고 이 뼈가 다 튀어나오고. 조영제를 투약하면서 혈관에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에 급하게 탁 들어가야 되는데 수서 반장보다 혈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렇게 터지는 거예요. 상처는 세균 감염으로 이어졌고 정 씨는 한 달 뒤 숨졌습니다. 부검을 맡았던 국가수는 염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기저질환이 염증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사망의 과정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과 일부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다며 고소했습니다. 한 차례 의료진을 소환한 경찰은 병원 측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병원 측은 모든 진료는 매뉴얼대로 진행했으며 과실이나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의료진을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식을 기점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군 병력은 철수했고 통행 금지령도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 시민들은 멕시코판 플로이드 사건이라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미 전역에서는 시민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도 무릎을 꿇었고 어린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And I think it's very sad that black people, my people, are being killed for no reason. 플로이드가 숨진 지 10하루째 과격 시위가 진정되면서 미 국방부는 워싱턴 DC 인근에 배치된 군병력 500여 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도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앞 도로엔 노란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이 도로의 이름은 이제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러로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가 깜짝 증가한 것을 두고 플로이드에게도 좋은 날이라고 했다가 비난을 샀습니다. Hopefully George is looking down right now and saying there's a great thing that's happening for our country. There's a great day for him.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인종차별 철폐에 10년간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는 무릎을 꿇으며 시위대를 지지했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경찰관과 오토바이를 향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멕시코에서는 한 달 전 3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경찰의 구타에 숨졌습니다. 시민들은 멕시코판 플로이드 사건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뒤늦게 해당 경찰서장 등 3명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 물결이 국내에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고 BTS를 비롯한 국내 스타들도 인종차별 반대 후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시민과 외국인 150여 명이 침묵 속에 행진합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명동에서 청계천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무릎을 꿇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움직임이 반드시 언젠가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추모 움직임에는 문화 스포츠계 스타들도 동참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글을 국문과 영문으로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고 가수 싸이, 비를 비롯해 배우 임수정, 축구선수 손흥민까지 SNS에 검은 화면을 올리며 추모했습니다.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힙합 레이블 하이어 뮤직과 그룹 갓세븐의 마크는 플로이드 추모 관련 단체에 직접 기부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SNS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연대가 형성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사회 모순과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도 좋은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미국에서 시작된 조지 플로이드 추모 물결이 전 세계로 확산 중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권위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어른을 꼬집는 말이죠. 이른바 꼰대인데요. 요즘 국회에선 꼰대 문화를 둘러싼 얘기거리들이 풍성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초선들이 중진들한테 큰절까지 하는 황당한 관례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꼰대 문화를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오늘의 포커스에서 조명해봤습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첫 총회 자리. 일렬로 늘어선 초선들 사이에선 선배님 소리가 이어집니다. 선배들 많이 도와주시죠.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급기야 넙죽 큰절까지 올리는데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더드랜드 잠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을 모셔야 할 의원들이 중진을 모시겠다는 촌극에 당 안팎에선 이러니 꼰대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합당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이 나서 탈꼰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라떼는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거 모르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들 꼰대라고 나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선수를 우선하는 다선 원칙이 도를 지나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다선 의원이 인기 상임위뿐 아니라 전망 좋고 출입 편한 의원회관 사무실을 선점하는 건 약과입니다.
의원은 선수가 깡패잖아요. 다선 의원들이 먼저 조금 더 좋은 데로 건너가는 거고. 보좌관들의 익명 게시판엔 의원들의 갑질을 비난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성과가 안 나오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질책만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보좌진들이 자주 바뀌죠. 3개월하고 넘긴다 해서 3개월 봐. 국회에서 제일 어렵다 해서 막장 봐. 반면 일부 초선들 사이에선 일상 속 의전을 내려놓는 바람이 붑니다. 셀프 탕비 공간을 만들어 커피 타는 직원을 없애고 많이 바뀌어야죠. 꼰대 문화적인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고쳐나갈까 합니다. 의원님이란 존칭이나 경어체는 금지. 얀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뉴딜은 얀 생각하지 어떡해요. 아까 얀이 말했던 거 보좌관들이 의원을 스스럼 없이 별칭 얀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눈높이로 맞춰야지만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서 서로 편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자. 의원이면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무조건 패스였던 회관 출입도 이번 국회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진다는군요. 위원회관은 최근 이렇게 층마다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됐습니다. 취재기자나 방문객뿐 아니라 7월부터는 의원들도 출입증을 찍어야 회관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장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다니셨죠? 의원들도 거기에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나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출입하십니다. 여의도에 부는 탈권위 바람. 하지만 막말과 근거 없는 폭로 등의 구태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21대 국회 역시 꼰대의 전당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취적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한 이후 미래통합당이 경제 이슈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어떤 법안들을 꺼내놓고 있는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진취적 움직임은 경제 정책입니다. 리쇼어링, 종부세 완화, 기본소득까지 정부 여당이 주도해야 할 이슈를 통합당이 먼저 꺼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은 문재인 정부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 정책에서 한 발 더 나가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엔 반기를 들었습니다. 태영호, 배현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안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합니다. 과세를 해서 종부세를 올린다는 건 대단히 저는 정의롭지 않다. 재정 부담 논란도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여야 가릴 것 없이 연구해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상대 당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전법을 많이 구사하거든요. 다만 적은 의석으로 이들 정책을 법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여정이 왜 대남 총책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제 발표한 담화 때문에 이 청와대와 통일부가 한마디로 난리통이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여정이 대남 총책을 맡는다고 북한이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그동안 그 당 제1부부장이라고만 해서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두고 뭐 선전 선동 분야 아니면 뭐 조직 지도 분야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직접 대남 사업 총괄이라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원래 대남 총책은 이제 통일전선 부장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과거에 김영철이 맡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 대남 사업을 김여정이 앞으로 이제 지휘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일단 김영철에 이어서 지난해부터 장금철이 통전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 최근 들어선 주목할 만한 공개 행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대남 성명을 통전부가 낸 걸로 보면 여전히 대남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전부는 대남 공작과 협상을 총괄하는데 225국으로 불렸던 문화교류국도
현재 통전부 산하에 있고요. 인물 포섭이나 조직 침투와 같은 공작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김여정이 통일전선부를 맡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북한이 백두혈통이 이제 김여정을 대남 총책이라고 공개한 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김여정을 앞세워서 남북 관계에 어떤 주도권을 쥐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읽어봐도 될까요? 네, 누구보다도 그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이른바 백두혈통이 상대를 하는 거니까 남측도 그에 걸맞게 대응하라, 뭐 이런 일종의 압박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제 김여정 담화 이후에 청와대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마디로 난리통이었는데, 메시지가 김여정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김여정이 한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조율하면서 일각에서는 뭐 평화의 비둘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그제 나온 이제 담화를 보면 상당히 원색적인 말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김여정이 좀 거칠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에게 뭐 스타가 됐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남쪽에서 완전 스타가 팬클럽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3대 세습 독재 국가이고 전 세계 이제 최빈국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너무 개인적인 관계로, 친소 관계로 어떤 김여정을 평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나중에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여정이 왜 대남 총책의 느낌표는요, 싸움 따게 된 비둘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남북 이 화해하고 교류하면서 평화롭게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대명제에는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핵을 포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고 김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남쪽을 이용한다, 뭐 이거에 우리가 맞장구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개원하자마자 공황장애로 하겠습니다. 예, 뭐 이탄희 판사 이제 의원 신분이 됐는데, 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처음 폭로한 당사자인데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요. 예. 그 SNS에 고백이란 제목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2017년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공황 증상이 시작됐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지난 3월 재발해서 당선 이후까지 극도의 불안이 지속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뭐 막 당선돼서 이제 개원이 돼서 이제 국회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을 텐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이제 소위 사법농단 이 폭로, 이걸 이제 함께 한 사람이 이수진 의원인데 당시 판사였고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 능력 문제로 이제 전보 조치됐다 이런 증언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표현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판사를 탄핵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탄희 의원은 어떤 입장이 있는 건가요? 먼저 이수진 의원의 최근 인터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블랙리스트 리스트를 봤다는 건지 아니면 있다고 들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탄희 의원이 이 부분에 나서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도 제가 검찰에 가서 제가 인사 피해자라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명단에 이제 자기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이수진 의원의 주장인데, 이제 이탄희 판사는 어떤 그 리스트를 봤을 수도 있고 뭐 내용을 좀 알 수도 있고 이런데 명확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좀 답답한 모양인데, 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 당사자들의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이 과거 작성한 자료나 뭐 진술서에 따르면 이수진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학술대회 취소를 종용했다는 전언도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개원하자마자 공황장애의 느낌표는 속 시원히 말해보세요로 하겠습니다. 사실 판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최종 심판자의 자리인데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느낌표를 넣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수진 의원의 경우를 보면 본인이 이제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또 국회의원까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의 진실이 명확하게 가려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배구 여제 김연경이 11년 만에 국내 리그로 돌아와 흥국생명에 입단했습니다.
몸값이 수십억 원에 달해서 연봉 협상에 난항을 겪을 걸로 봤는데 김연경이 자진삭감하는 통큰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흥국생명은 오늘 김연경과 연봉 3억 5천만 원의 1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1년 만에 국내 복귀입니다. 흥국생명은 23억 원 셀러리 캡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인 6억 5천만 원을 김연경에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은 다른 선수들의 연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깎았습니다. 지난 시즌 터키리그에서 받았던 김연경의 연봉은 16억 원이었습니다. 병살타로 득점 기회를 날린 한화. 마운드도 피홈런 4개로 무너졌습니다. 2군 코치와의 교체 없이 1군 코치 4명을 한꺼번에 2군으로 내려보내는 극약 처방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대14 대패. 역대 팀 최다 연패 기록인 1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공중으로 쭉 뻗은 공이 홀 근처에 떨어졌다가 이내 홀을 지나가더니 다시 내리막 경사를 타고 자석에 끌리듯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파3 8번 홀에서 나온 인주연의 홀인원입니다. KLPGA 롯데 칸타타 오픈 셋째 날. 오늘만 버디 10개의 홈런이 10언더파 62타 코스 최저타 타의 기록으로 한진섬과 함께 16언더파로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잔잔한 물 위에서 이를 악물고 노르젓는 이 선수. 압도적인 기량으로 지난해 전국 장애인체전 조정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제는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목표인 그는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입니다. 사고 후 21차례의 수술을 받는 육체적 고통도 이겨낸 그지만 보훈처가 이 부상을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부상, 그러니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을 때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대우를 받는 곳이 국가보훈처잖아요. 근데 그런 대우조차 안 해주고 명예마저 뺏어가 버리면은 진짜 처음으로 군대 간 걸 후회했었거든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죠. 하중사는 이의 신청과 국민청원 호소에 나섰고 보훈처는 재심의를 통해 새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일 개정됐습니다. 하중사의 희생으로 뒤늦게나마 지뢰로 다친 병사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법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말 한마디에 또 하나의 법이 생겨날 상황이지요. 대북전단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는 요구에 정부는 4시간 만에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힘을 실었죠. 올해 5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GP 총격 사건까지 북한의 반복된 군사합의 위반에도 조용하던 우리 정부가 김여정 담화에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의아할 뿐입니다. 여당은 발맞춰 바로 대북전단 규제 법안을 발의했죠. 법을 만드는 국회는 오직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전직 입법권 수장의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여당의 국회도 아니고 야당의 국회도 아니고 청와대 국회도 아니야. 이 오직 국민의 국회다. 내가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어요. 하재헌 중사의 희생이 만든 법 개정은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바로잡는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말이 촉발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과연 어떤 선례로 남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하중사가 바꾼 법, 김여정이 바꿀 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더우셨죠. 비공식 기록으로 오늘 서울 서초 지역의 한낮 기온이 31.6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남부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전라도 무주와 곡성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서쪽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20도, 대전 19도, 부산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 중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